반갑습니다. 노동전선의 영상 인터뷰입니다. 정부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동지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정부의 동지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6년 신년도 되고 해서 몇 분의 동지들을 모시고 작년 투쟁을 간단하게 좀 평가하고 올해 투쟁의 전망들을 좀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동지가 오셨는데요. 우리 노동전선의 이율재 대표님과 현대사상연구소의 홍승영 소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선 이율재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전선 공동대표 이율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홍승영 소장님도 인사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할 지금 상황은 아닌데, 김태균 선생님 하도 때를 쓰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그 준비가 좀 부실해서,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금방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 굉장히 바쁘신 분들 두 분의 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25년도 우리 투쟁에 대한 간단한 평가인데요. 되돌아보면 이제 25년도 다양한 투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홈플러스부터 해서 하나오션, 옵티칼, GM 투쟁 이어지고 있고, 세종호텔이나 거통고, 시그네틱스, 울산과학대, 지혜복동지 투쟁까지 쭉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까지 모아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25년도 투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26년도 투쟁의 전망을 세워내는 거기 때문에 25년도 투쟁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좌담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이율재 대표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노동자 투쟁을 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노동자 대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2025년도에 노동자 투쟁을 평가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동자 투쟁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침체에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성과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쿠데타를 저지하는 일, 또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관심에 올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일, 그 다음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진보정당의 여러 가지 노동운동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노동자 투쟁이 이렇게 힘차게 진행됐다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게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과를 굳이 찾는다면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좀 비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우리 홍승영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자 투쟁 성과라면은 저는 두 측면에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투쟁 과정을 통해서 조직이나 규모 차원에서 얼마나 계급적 단결을 확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측면이고요. 둘째는 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의식적 또는 이론적 무기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또 공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그 그러니까 개별 작업장 또는 현장에서의 투쟁을 넘어서서 정치 투쟁과 또 연결될 것 같아요. 그 2025년은 이 극우 파쇼 내란 때문에 형식적 민주주의 파괴뿐만 아니라 또 예상됐던 게 대량 학살이었으니까요. 이거 막기 위해서 뭐 에너지를 많이 쏟았잖아요. 그 노동자 민중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 자본 독재 주요 분파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과의 일시적 연대도 일정하게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당화 과정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심지어는 중도 보수를 표방하기까지 했는데도 또 민주당 승리가 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노총과 진보당이 독자 세력화 발판을 다지지 못한 점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독자 세력화를 추진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도 노동자 정치 세력 헤게모니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그동안 노동자 정치 운동이 축적해온 뭐 농사지어온 중간 결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이론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대중화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생적 생존 투쟁에서 의식적 정치 투쟁으로 또 현재의 투쟁에서 운동의 미래를 대변하는 투쟁으로 한 발 더 나간 것이 아무튼 뭐 전선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들의 그 자발적 동의에 의지하는 헤게모니 전력을 선호한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를 위해 낙수 효과를 위한 성장, 실용 표방하면서 이 삼성, 현대 등 재벌들과 공조 체제를 다지고 있죠. 이들이 대노동 그 정책 기조는 자동화, 무인화 비중을 높여서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 영토를 확장해서 특히 저 군수산업 급격하게 팽창시켜서 이거 막을 수도 없는 지금 그 지경인 것 같은데 아무튼 범지구적인 전쟁 위기 고조에 일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주의를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확산시켜서 이 자본 독재 극복을 위한 정치 세력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노동자 정치 운동은 이 자본 독재 극우 파쇼 분파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이 헤게모니 분파를 상대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효과적인 이론 투쟁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그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작년 투쟁 뭐 간단히 좀 기억을 좀 복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가장 했던 게 3월 달인가요? 4월 달부터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한 5개월간의 투쟁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게 세종호텔이나 뭐 하나오션, 거통고 노조의 고공농성 투쟁,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GM 투쟁, 뭐 이렇게 좀 진행이 좀 핵심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뭐 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든지 울산과학대 노조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지혜복동지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투쟁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요구안을 보면 무언가 좀 한 발 나서자라는 진보적인 성향보다 자본의 계약을 좀 저지하는 임금 삭감을 저지하거나 이제 뭐 해고나 고용 불안에 대해서 이런 좀 방어적인 의미가 좀 강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두 분의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한 이 정치 투쟁과 결합되지는 못했던 한계들이 뭐 여전히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특이했던 거는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민주노총이나 뭐 조직된 노동자 차원에서는 금속노조 중심이었는데 작년 투쟁 그 다음에 뭐 재작년 투쟁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특목고 투쟁 뭐 이런 형태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주력 금속에서 이제 공공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업의 이동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예,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뭐 작년 투쟁을 좀 평가해보고
올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인민 학살 문제,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납치 사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관세 보호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뭐 한미일 대 조중로 그리고 뭐 재편되는 뭐 세계 재편 문제라든지 제국주의 다극화 문제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현장 노동자들 만나봐도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질문이 있긴 한데 요 2026년 정세 인식에서 특히 세계 질서와 한국 요런 뭐 소주제로 해서 간단하게 요번에는 홍승영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근데 트럼프는 그 미국 제국주의 성격 그 실체를 그냥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것뿐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그 힘에 의한 뭐 약소민족을 지배하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건 제국주의 기본 속성이니까요. 근데 그 효율을 위해서 보통은 문화, 뭐 질서 따위 이제 명분, 뭐 이데올로기를 어, 앞세우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여유가 없어진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관세든 제재든 군사력이든 또 뭐 어떤 힘이든 뭐 뭐든지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정책 변화는 뭐 몇 가지 미국 산업 생태계의 그 풀기 어려운 모순들. 뭐 제일 핵심은 고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통화제국주의라 그러죠. 그냥 국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물건 끌어들여서 자기들 소비하는 통화제국주의가 이제 근데 한계에 부딪혔죠. 그다음에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패권 위기를 뭐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게 인류 문명을 절멸로 이끌어가는 대문을 막 열어젖히고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그 안에 몰아넣는 그런 지시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그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대응이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 그때 다극화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뭐, 그거는 또 다른 또, 어, 난제를 만들어낸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 작은 차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취한다면 특히 중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 한미일 대 조중로 구도를 고착될 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또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트럼프에게 첫 만남에서 요구했던 게 뭐 다른 거 없고 김정은과의 대화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그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무력 분쟁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아주 내심 원한다고 보이는데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경제 영토 확장하는 거, 이거에는 국내 재벌들도 뭐 동의하고 또 바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은 자본 독재의 최상의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성공과 경제 영토 확장은 노동자 민중 사이에서도 국가주의적 욕망을 부추길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는 자본 독재 극복을 위한 노동자 정치 운동에 한동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귀결은 제국주의가 이야기하는 인류 문명 절멸의 위기를 고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측한다면 자본 독재를 극복할 당 권력으로서 노동조합과 건설을 위해서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 물론 트럼프 정권의 거센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산업 동공화가 이루어지고 뭐 환율 위기,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경제 폭망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조기에 정권 붕괴까지 초래된다면 지금의 준비 상황에서 보자면 혁명보다는 극우 세력 부활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거는 또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일재 대표님도 관련돼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025년 노동자 투쟁 평가 관련한 질문지에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것만 답하는 건 줄 알고 그것만 답했었는데 묶어서 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정세로 넘어가 버려서. 네. 네. 2026년 정세는 좀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에 그런 정세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학살 전쟁, 베네수엘라 침공 등의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바야흐로 전쟁 만능 시대가 될까 이런 불안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트럼프가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언제는 WTO 하면서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관세 장벽을 헐어버리고 세계 시장을 하나로 할 것처럼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고관세, 보호무역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 한반도, 한미일, 조중로 대립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참 어려운, 정세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단순 명료하다, 간단 명료하게 볼 수도 있겠다. WTO 세계화 역시 국제자본의 노동 착취,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 본질은 딱 하나, 단순하게 딱 하나, 자본의 노동 착취가 관철되고 있는, 자본의 독재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자본의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필요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자본의 이동보다는 자국 자본 중심의 어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시동을 건 그러한 어떤 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타나고, 또 더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다른 시장을,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어수선해진 이유는 요인 중에 하나는 브릭스라고 표현되는 미국 일극 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 질서가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경제 질서가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동부 유럽의 이런 동부 사회주의 블록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어수선한 전쟁이 많아지고 트럼프의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그러한 행동, 행태,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어떤 이 정세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의 노동 착취를 위한 국제 자본의
어떤 대응 방식의 변화라는 점이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그래왔고 2026년에도 자본의 노동에 대한 우위가 관철되는 가운데 이런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맞서서 노동운동은 이러한 자본 주도의 국제 질서가 갖는 반노동 정책을 거부하고 자본의 노동 착취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국제연대, 노동자 국제주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이 공히 노동자 국제주의 정신, 내용과 정신을 좀 세우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추가라기보다도 어쨌든 뭐 정치경제학 기본에 보면 자본주의 전쟁은 이제 자국 내의 이제 과잉 생산, 경제 위기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대안으로서 전쟁.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세계은행에서 나온 거 보면 중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5%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독일, 영국, 뭐 일본 할 거 없이 다 3%대 미만. 그래서 지속적인 저성장 데이터를 좀 내놓고 있는데, 그런 각각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의 이런 경제 위기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EU와 미국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가 지금 다양한 형태의 전쟁으로 표출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좀 해석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여기 관련돼서 뭐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 하는데, 홍 교수님 뭐 한 말씀 있나요 혹시? 아, 그, 그냥 인상적인 거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스웨덴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나라였나 하는 그 충격을 받은 적이 있고요. 요번에 트럼프가 5% 올려 하니까 그 복지 선진국들이 다 그냥 그 스페인 빼고 다 했죠. 오케이 했잖아요. 국방비.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한국 무기 산업이 또 엄청나게 기여를 하려고 들고 있다는 거. 참 괴로운 현실입니다. 이 전 세계가 진짜 전쟁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는, 그 진짜 입구가 확 열린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저는 그래서 인류 절멸의 위기가 진짜 코앞에 와 있다. 인류 문명 전체가 진짜 이거 어디로 갈 거냐. 핵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AI 전쟁도 결국은 에너지 때문에 그냥 핵 발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자꾸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 문제, 환경 문제 얘기들 많이 하지만 뭐 온난화 10년, 20년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라도 진짜, 예컨대 뭐 수면 좀 올라가면 그대로 그 바닷가에 있는 핵발전소들 어찌할 거냐. 걔네들이 언제 진짜 폭발할지, 후쿠시마가 언제 터질지 또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무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막 그 AI 도입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기본이 무인화 그냥 자동화 해가지고 사람들 자르는 쪽으로 가는 거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이 어, 지옥을 바로 앞에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혹시 뭐 그다음에 더 제일 급격한 위기는 결국 전쟁을 통해서 핵으로 가는 핵열반이라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핵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제일 걱정이죠. 네. 예, 뭐 관련해서 대표님 뭐 한 말씀 하실 거 없고요. 예, 그럼 뭐 시간이 저희 영상 인터뷰가 최대한 길어도 1시간 10분 뭐 이렇게 잡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모신 선생님들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인위적으로 자르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노총 운동 진영 내에서 코퍼라티즘,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가 항상 쟁점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자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 노동 통제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작동이 좀 됐던 것 같고, 요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국회의장을 동원해서, 국회를 동원해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좀 제안을 했었고, 민주노총에서도 크게 반발이 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진행해온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처음 시작한 건 아마 와이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노경청 임금 합의. 당시에는 이제 전내협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없어서 한국노총과 경총과 합의했고, 당시 정부가 뒤에서 이제 조정했던 요런 노경청 임금 합의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사회적 합의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있다면 조건이 뭔지, 그리고 없다면 그 이유는 뭔지, 요런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 이율재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름부터가 벌써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아, 그래요? 네, 사회적 합의주의, 합의를 통해서 투쟁을 대신해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 부분적인 어떤 개량 내지는 개선 이런 거를 얻는 것을 이렇게 약간은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는 느낌을 주는 만큼 네.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 느낌에 맞게 느낌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란 자본의 기만적인 어떤 술책,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노동자 투쟁을 뭔가 봉쇄하기 위해서 자본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술, 자본의 정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런 논쟁은 어떤 사회 노동 문제나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읽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 남한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럼 뭐냐? 결국은 노동자 투쟁이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노동자 투쟁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러한 노동자 투쟁의 위력에 놀란 자본이 이후에 취했던 정책이 사회적 합의주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 투쟁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에 자본이 취할 수 있는 기만적 전술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노동자들이 투쟁의 성과로 얻어내는 측면, 좀 더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피할 수 있다면 사회적 대타협, 아까 여기 그런 단어도 있는데 대타협도 약간 부정적이긴 한데 노동자 투쟁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의 양보를 강제해내고 그래서 어떤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노동자 투쟁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단순하게 그것은 선이냐 악이냐 라고 가르는 것은 어떤 사회현상 노동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변증법적으로 파악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선이냐 악이냐 이러한 질문은 어떤 사실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합의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인 게 분명한데 그것은 또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노동자 국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이렇게 정리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타협, 사회적 대타협의 경우에 성과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무조건 이렇게 반대 또는 찬성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사회적 합의주의 혹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이일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홍승현 소장님은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예, 그 노동과 자본 간의 줏대, 요거는 우리가 명확히 뭐 어, 의식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를 해야 되는 기본 원칙 같긴 하거든요. 그 지금 합의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 분열시켜가지고 자본 헤게모니를 관철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서 저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여기서 그게 성공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이 한국 사회도 뭐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든 간에 이 극단적인 양극화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것 같고, 거기 또 독점 자본들 간의 무한 경쟁, 이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이 타협해서 서로 논의해서 적절히 같이,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그 성공이라는 게 만일 그게 행복한 결과를 의미한다면 그런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 길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입장들은 뭐 약간 비슷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법과 제도 투쟁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태도. 2026년도 좀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진짜 노동,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구호가 현장 투쟁의 구호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노란봉투법, 소위 노란봉투법 관련 법이 제정이 됐고, 또 노동시간 단축,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실업급여 상한 인상, 뭐 요런 이제 법과제도가 26년도부터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축에서는 노동자 투쟁의 성과다, 또 다른 축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본의 조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노동자 운동이 경계해야 될 입법 중심, 제도 중심 노선의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노동시간 단축, 실업급여 상한 인상 관련 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우리 홍승현 소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어, 생각이 엥겔스가 그 영국 노동자들을 향해서 지금의 그 보통선거, 그것도 완전한 보통선거도 아닌 가장들만 그 여성 참여권도 없던 그런 단계에서 그 보통선거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계급이 어 진짜 마음 먹고 정치 세력화해서 하려고 들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자기들의 그 권리를 그 뭐 부르주아들 자유당 뭐 보수당
뭐 기자들, 법률가들한테 다 맡겨놓고는 그 쥐꼬리만한 개선, 그것도 줬다 뺏었다 하는 그런 개선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독자 세력화해라. 뭐 이런 이제 주문을 하는 걸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선들 자체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거고요. 그 자본 독재 극복을 위한 대안 사회로 노동자 국가 건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그 연결 경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운동의 과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투쟁들을 다 무시하자가 아니라 이런 투쟁의 한계라든지 그것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결국 대한사회 만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만들어 가는 거. 그런 인식을 통해서 또 운동을 더 확대하는 거. 요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입법 중심 노선 여기 머물러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일재 대표님도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승용 선생님 말씀에 뭐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뭐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말로 입법 중심, 제도 중심 노선, 입법 만능주의,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쫓는 노동운동의 모습이 좀 많이 오래 계속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합의주의도 그렇고 우리 지금 현재 2025년 26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고 노동자 투쟁이 심하게 얘기하면은 노동자 투쟁이 실종됐다 또는 뭐 실종이 너무 심하면 많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후퇴되어 있다. 언제 이후로 할 것 같으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소비하는 과정만 있어 왔을 뿐이지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본의 독재를 극복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그러한 지향, 전망을 가지고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고 또 노동자들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은 없어졌다. 없어진 상태에서 법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도 않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은 구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자본 권력을 상대로 해서 구걸하는 그러한 양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떠래도 굉장히 쥐꼬리만한 법제도 개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그리고 시행령 개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미미한 수준의 개선밖에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제도 개선이든 뭐든 노동자 투쟁, 노동자 계급의식의 각성,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어떤 그러한 총단결 뭐 이런 것들을 통한 노동자 국가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투쟁이 없이 일시적인 법제도 개선을 투쟁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법제도 개선 구걸에 그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 뭐 바로 이어서 지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대선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이가 당선될 때 대선도 있었고 지금 현재 소위 이제 노동 진보 진영의 진보 정당들이 좀 있죠. 노동당, 뭐 정의당, 진보당
뭐 몇 개 당들이 좀 있고, 또 별도의 또 당 건설을 하자라는 움직임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여기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때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 전술, 일단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 전술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과는 별도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실질적 경로가 별도로 있는지, 뭐 그 다음에 독자적인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느 동지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보 정당 운동을 열심히 해서 독자 정치 세력화 하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경로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독자적인 경로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전체 모아가지고 한 말씀 좀 해주시는 걸로, 순서는 이일재 대표님부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정당에 대한 평가를 이제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진보 정당의 의회 전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진보 정당의 의회 전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 하면, 진보 정당, 노동자 정당이라고 한다면, 노동자 계급 의식의 전면적인 어떤 각성, 또는 노동자 계급의 총단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정치 권력,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500만 명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인데, 그러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정치 권력의 건설, 노동자 국가의 건설로 가기 위한 어떤 계획과 실천이 있었는가 했을 때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진보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러한 진보정당의 의회 전술, 이것이 잘못됐다,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 노동자 국가 건설, 노동자 권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뭔가 실천 과정 속에서 진보 정당의 필요성이 진보 정당, 보수 정당에 기대지 않고 노동자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적인 정당,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되었었던 것이고, 그렇게 시작이 그것의 어떤 동기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진보 정당이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 계급의 각성, 계급 의식의 각성, 노동자 총단결, 노동자들 권력의 어떤 건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안타깝지만 진보 정당이 한두 개의 의석을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그 진보 정당 각각의 의회 진출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을 전면적으로 고취하고 노동자들의 총단결, 이런 것들은 이미 안중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아주 뼈를 깎는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아까 그 노동자 투쟁에 대한 평가와도 같이 맞물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특히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그러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총단결 또는 노동자 계급의식의 고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진보정당 또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유지에 머무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점에서 그러하고요. 이럴 때 이제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불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동자 계급 정당, 노동자 정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 의식의 전면적인 고취 그리고 노동자 총단결, 노동자 투쟁의 전면적 진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수십 년 동안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소비해 오기만 했고 그래서 노동자 투쟁 총 역량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관념적으로 어떤 계급정당, 전위정당 외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또 다른 개량적인 진보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독자적인 계급,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은 지금 현재 즉각적인 과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노동자 계급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처절한 반성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계획 수립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홍승영 소장님 관련돼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시 선생님 그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요. 특히 지금 당장 뭐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지금 여기 전술이란 말이 들어가려면 뭔가 목표, 장기적인 목표 의식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장기적인 목표 의식 아래에서 그 의회 전술도 어느 위치에다 배치할 거냐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목표 의식이 만일 오리무중으로 빠져 있다면은 전술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될 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는 이게 뭐 아무런 쓸모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제 잘못인 것 같아요. 또 선거 때 되면은 그 의회를 통해서 정치 의식이 막 그냥 창궐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늘 남는 것 같아요. 어,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독일 3인당 성장 과정을 보면은 그, 그 막스주의 계보인 그 알제나파하고 라살파하고 합치잖아요. 라살파라는 거는 지금의 그 뭐 한국노총보다도 더 이상한 노동운동 세력이거든요. 그 비스마르크한테 지원받아가면서 노동운동 하였다 이랬던 어, 집단인데 그쪽하고 혁명을 표방하는 막스주의 쪽하고가 어, 여러 가지 조건상 할 수 없이 결합을 한단 말이죠. 결합한 이후에 아주 짧은 기간, 한 15년 만에 일당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그걸 놓고 이제 엥겔스는 뭐, 이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무기다라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곧 이어서 이게 우경화되고, 어, 이제 3인당 뭐, 우파 세력들이 결국 로자 룩셈부르크, 뭐, 리프크네이트 타살하고 그러는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걸 보면은, 야, 이게 만만치는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당이 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고, 의회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없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또 레닌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 이 투쟁의 뭐 참모부라 그러던가 그런 의미를 갖는 정당 건설은 필요하지 않는가. 전위 정당의 건설 이거는 독자적인 노동자 계급 차원에서 언젠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이 껴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뭐 경험의 차이들, 그 축적된 경험 차이로 인한 그 적대 관계들 이게 이 운동 내부에도 극복이 안 되는 일이라서 아, 참 그게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공약수 만들어가고 궁극 목표 같이 설정하고 대안들 만들어가는 작업은 필요하고 그것들이 또 어느 특정 소수 집단이 해낼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서 그 이른바 양질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어, 좀 꾸준히 그 통합하려는 사고 또 한계를 좀 극복하려는 노력 이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발전과 동시에 어, 조직적 또는 이 수적 확대 이거는 늘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AI도 피지컬 AI가 돼야 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민거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꾸 고민거리만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두 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는 고민거리. 네. 저 김태균 선생님한테 제가 드리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쭉 한번 좀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 뭐 좀 정리를 간단히 하면 26년도는 어쨌든 간에 이 뭐 핵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뭐 가능성이 여전히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현장에서 자발적인 현장 투쟁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 키워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나 자본가 측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라든지 법과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 투쟁을 이제 감싸 안으려고 하는 이런 키워드도 하나 좀 있을 수 있겠다 싶고, 또 하나는 뭐 우리 고민거리기도 하지만 내일 모레 있을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이 진보정당 운동, 그 다음에 전위정당 운동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일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임금 노동자들 중에 60% 가까이라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국가가 임금을 통제하는 수준까지도 현재 현실화되어 있는 조건인데, 제가 바둑을 잘 못 둡니다. 바둑을 못 두는데 주워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26년도를 전망한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바둑알을 갖고 바둑을 두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26년도는 좀 그려가야 되겠냐, 핵심 우리 투쟁 요구가 뭐가 있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가 홍 소장님부터인가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나? 예, 우리 홍승영 소장님부터 마지막 뭐 주제 관련돼서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정세하고 또 국내 정치 구도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급격한 변화보다는 저는 이재명 정권이 어, 상당히 영악하게 어, 뭔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어, 이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도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상당히 확산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위험과 그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공유해 나가야 된다. 그에 따르는 위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활발하게 만나고 힘을 모을 건가. 이런 것이 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제국주의 단계 자본 독재의 귀결은 뭐 전쟁, 핵재앙, 극단적 양극화, 대량 실업 이거는 거의 철칙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의식 속에서 개별 투쟁으로부터 이 대한사회 건설 투쟁으로 이 전환 운동 이것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두고 이 현재 위기에 대응할 만한 힘이 될지는 이거는 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그냥 뭐 같이 폭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워야 되는 게 또 운명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을재 대표님도 관련 주제. 네, 김태균 동지가 바둑에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바둑알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해서 2026년 노동운동을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에다가 맞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운동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수가 많기도 하고 생각도 각각 처지도 각각 달라서 다양한 노동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운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의회 밖 투쟁, 제도 개선 투쟁, 뭐 기타 등등의 이러한 노동운동의 양상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냥 벌어지고 있는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홍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해서 같이 공감하고 확인했던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본에 의한 노동 지배, 착취, 이것들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일,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각각이 노동조합 운동이, 진보정당 운동이 또는 의회 밖 투쟁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항상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노동운동의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성의 기풍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게 거의 사라진 것 같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그냥 성과에 기대서 그 열매를 따먹는 정도로 노동운동의 총역량은 소진돼 온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노동운동을 다시 충전하기 위한 그러한 고민과 실천, 이런 것들은 좀 없었다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또 뭐 진보정당, 그리고 우리 노동전선 모두 이렇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반성 위에서 그런 반성을 하는 어떤 실천 또는 모임, 이런 것들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벌어지고 있는 뭐 투쟁 사업장의 투쟁, 또 노동조합의 임금 투쟁, 또 진보정당의 선거 투쟁 등등은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노동자 국가 건설에 복무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반성과 평가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을 위한 모임, 작더라도 1930년대에 이재유가 했던 트로이카, 경성 트로이카 운동도 그럴 것이고, 또 80년대에 있었던 여러 운동, 계급운동, 사회운동을 위한 고민의 모임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다시 좀 뭔가 오늘날에 알맞게 다시 좀 복원,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노동전선 영상 인터뷰 이제 26년도 1월 녹화를 하고 곧바로 이제 정구회 동지들에게 이 영상이 좀 나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구회 동지들 투쟁하고 있고 또 어떻게 26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동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두 분의 이야기 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는 걸로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이일재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더 보탤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간 처음에 제가 이렇게 2025년 노동자 투쟁 평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노동자 투쟁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자 투쟁이 거의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노동자 계급의식 고취, 그리고 노동자 총단결, 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국가 건설을 화두로 잡고 모든 단위에서 노동조합, 진보정당, 노동전선 모든 단위에서 이 새로운 실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이제부터 좀 같이 고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작더라도 좀 길게 보더라도 실천, 없어진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좀 복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홍승용 소장님도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아무튼 치열하게 투쟁하시는 분들께 아무튼 늘 미안한 마음, 왜냐하면 저는 따뜻한 방 안에서 책 보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죄스러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하면은, 대한사회에 필요한 이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 나갈 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사고방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훈련할 건가 등등, 이런 사상 차원에서 좀 치열하게 이것도 중요한 노동이다 생각하고, 올해부터 한동안 저희 연구소는 일단 현대 막스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한동안 좀 의견들을 모으면서 한번 같이 고민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약간의 의견 차 있는 분들 간의 단결도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전국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정구회 동지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모아서 정구회 동지들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전선 영상 인터뷰,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 손님, 이일재 대표님, 홍승용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26년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전체 오늘 영상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